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김경진 변호사,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 명절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소국장님도. 저는 뭐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미리 다녀오셨죠? 예, 한 2주 전에 미리 다녀왔어요. 벌초하시고 성묘하시고. 네네. 네, 자, 이 수요일이 오면요. 정치권에 이슈가 터져요. 저는 그냥 이 추석 명절 민심 이야기하면서 고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이런 이제 덕담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뻥뻥 터집니다. 자, 일단 정치권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한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경기 회복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민심에 대한 얘기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반면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자, 실제 민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아마 듣고 싶은 면만 듣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인간 본성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곰곰 생각해 보면 저도 과거에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윗분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하려면 상당히 용기를 내고 마음을 내야만 쓴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가령 시민들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물론 이제 본인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싶을 때는 뭔가 좀 용기를 내고 마음을 조금 한 번 더 내야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할 때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쓴소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의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도 조금 좀 용기를 내서 가감없이 쓴소리를 좀 편안하게 좀 해주는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쓴소리는 주로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렇죠. 많이 나누게 되죠. 이번에 저는 보니까 네. 뭐 이래저런 정책적인 부분 경기 회복도 좋고 뭐 국정운영 실패도 좋은데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 선후배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정말 어렵다. 어렵다. 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특히 자영업하는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거의 자영업의 수준이 그 외환위기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직장 그만둔 선배들 같은 경우도 다시 뭘 시작할 엄두를 못 내요. 예, 그리고 다 주변에서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만큼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물론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뭐 공천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민생의 어려운 문제를 정말 어떻게 정치권이 좀이라도 좀 해결을 해줄 것인가 그러한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연휴에 좀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당, 야당이 다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 전체를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은 아니다. 근데 방금 이제 소국장님 말씀에 조금만 부언을 하자면 진짜 정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편안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벌써 저희 친구들이 다 이제 직장을 그만둘 이 시점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도 어쨌든 회사에서 뭐 이사를 하거나 이제 나가야 될 이런 시점들이라서 또 가령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엄습하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고 본인들 이제 노령되면 이게 이제 각종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제 이런저런 불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선물. 옛날에는 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비싼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렇게 작은 가격대의 조그만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게 일본식의 뭐랄까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저성장에 조금씩 침체되는 뭐 이런 분위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른바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이른바 산불사회다. 불신, 불만, 불안. 현실에 불만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일반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거 뭐 믿을 건 없다 아무것도
현실 해결을 못 해준다. 그렇다고 미래에 내가 어떤 뭐 쌓아놓은 예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커가고 그렇다고 국가나 어떤 제도가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상당한 좀 그런 산불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역시 갖습니다. 명절이 좋네요. 그분이 늘 정치 이슈 가지고 토론을 하시다가 이 친구분들 만나시고 네. 이 민생 현장의 이 밥상 이야기를 들어오시니까 네. 생생한 이야기들 들려주시는데요. 이 산불 이런 이야기 정치권이 좀 명심해서 듣고 진정성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요일이면 이슈가 터진다고 한 네. 것이 명절이 지나자마자 오늘 오전에 뭔가 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점심 무렵에 그냥 폭탄이 뚝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폭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불이 네. 아니 사실은 안심번호는 기존의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여야 간에 도입하기로 지금 합의가 됐었거든요. 우선 소위원회에선 합의가 됐다고 하죠. 여야 간에 합의가 됐고 선관위도 이게 안심번호 도입하라고 수년 전부터 이게 권유를 했던 사항이어서 네. 안심번호 이 자체에 대한 도입은 별 어떤 이견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았는데 안심번호와 더불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게 지금 안심번호와 결합된 국민공천제도다. 네. 이걸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친박계 또 일설이 가면 청와대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으면서 거의 지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유승민 대표 나갔던 이게 쫓겨나갔던 그 사태의 첫 단추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지금 관측이 있어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 그렇죠. 이 여야 대표 간의 합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끝없는 안개 속으로 그러니까 제도 개혁 문제 그다음에 여당 내의 권력투쟁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의 미래의 문제 내년 선거가 또 누가 이게 이 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아주 복합다지하게 혼재된 대형 폭탄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 대형 폭탄. 네. 대형 폭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유, 흔쾌히 동의하시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물론 안심번호 이런 걸 둘러싼 논란이지만 사실 어쨌건 속내는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당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어떤 최소한 일정한 지분을 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니 박 대통령 이른바 친박 그룹이 갖느냐 결국은 그 싸움이지 않습니까? 아하. 지금 보면 뭐 표면적으로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결국은 그 얘기죠.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번 문재인 대표와 28일 날 만나서 이제 그런 이른바 잠정 합의죠. 잠정 합의를 하는 그랬죠. 부분에서 물론 실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쨌건 이 안심번호 시에 이 전화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돌아섰는데 그 과정이 의원들이나 뭐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뭐 생뚱맞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국민공천의 취지를 살리자는 그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친박 그룹이 전면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명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분께서 지금 이제 대형 폭탄에 동의하셨고요. 소 국장님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계셨는데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 새남자의 정치수다 계속 이어가면서 이 대형 폭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계속해서 이어가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이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까 우리가 대형 폭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문무합작, 그죠? 예.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이 여당의 김무성 대표와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해서 잠정 합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신문 기사를 딱 보고 제가 놀란 게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이 국민공천 논란, 청와대도 참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 겁니까? 소국장님 어떻게 전선이 분리되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뭐 이 얘기할 때 저는 주로 이 전쟁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갈등이 세다는 것을 뭐 표현을 하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지만은 이쪽 여권 쪽도 보면 전선이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무성 대표를 막 응원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특이해요. 예, 청와대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고 근데 이런 여권 내의 현재 상황은 사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게 어떤 본인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할 정도로 굉장한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개혁의 어떤 상징물로 삼으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가 약간 변형된다고 해도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그 국민공천의 본 뜻을 살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변형되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냥 무산이 되고 뭐 전략공천이 도입되는 이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김무성 대표로서는 정말 상당히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힘겨루기는 김무성 대표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어쨌건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오늘 네. 오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공천은 더 이상 공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어떤 공천권은 국민한테 줘야 된다. 이 명분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소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면요. 예. 지금 청와대와 이게 당청 갈등 아닙니까? 네네.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보면 어느 쪽이 공격수고 어느 쪽이 수비수예요? 지금 공격은 뭐 청와대 쪽에서 공격한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어쨌건 김무성 대표 해오던 그건 쭉 일관된 흐름으로 쭉 그동안에 왔던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이제 하나의 틈을 봤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만나서 딱 그 잠정적인 합의를 한 부분이 네. 틈새를 보고서 지금 그 부분을 청와대 친박 그룹이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자, 형국이죠. 여기서 지금 청취자 질문 하나 두 분께 네. 똑같이 날려드릴게요. 답을 주세요. 공천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천이 이제 기존의 공천 방식 네. 아마 전략 공천이겠죠. 과연 나쁜 것인가? 나쁜 건가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 대체로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이라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공천 방식보다는 국민 참여 공천 방식이 조금은 더 낫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여야 공이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이고 특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혁신위원회에서 결국은 이 공천 문제가 지금 맨 마지막 환영첨정 대상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3달 내내 고민하다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제도가 이 정도다라고 내놓은 게 지금 안심번호와 결합한 국민공천제도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나쁘다 좋다 뭐 과거는 나빴고 이번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이게 제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지난 19대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 같은 거 보면 그때 이제 한명숙 당대표 뭐 시절에 여러 가지 이른바 이대 출신들을 중용한다니 몇 가지 그런 것 이게 왜 이제 전략 공천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략 공천의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전략 공천이 많다면 뜻이야 좋은데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략 공천을 해준 그 권력자 당 대표건 뭐 누구건 간에 어쨌건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 보스의 뜻을 따른 이른바 요즘 말로 뭐 거수기 역할 네.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은 최대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 공천을 하자라는 것이 어쨌건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들이 현재 쭉 가고 있는 것이 이게 가다가 해보니까 국민 공천도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떤 이제 조율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흐름은 과거의 그런 사례 반면교사를 삼아서 국민공천 쪽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는 간단히 것이죠. 얘기하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전략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사람을 심는 거예요.
결국은 전략공천을 하는 자기 사람을 그대로 꽂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를 쳐다보겠냐. 전략공천을 한 사람이 당대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당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전략공천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 대통령이 당 네. 총재도 맡았을 때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친박계가 결국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민 안심번호 플러스 지금 이 국민참여 공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 위주의 전략 공천을 상당 정도 하겠다라는 의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공천 방식 그러니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은 시절에 지금 공천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할 때 각 당에 경선하는 현장을 가보면 사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서 당원들이랍시고 또는 당의 대의원이랍시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은 대체로 만들어진 당원이나 만들어진 대의원들이에요. 현역 위원장에 의해서 거의 심어진 사람들, 만들어진 당원이 조직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안심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각 이 통신회사에 주소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신사에서 무작위로 한 10배수, 20배수 정도까지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당신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물어봐서 상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하에서 그러면 누구를 우리 당의 이제 A 정당의 후보로 뽑을 것이냐라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뜻에 비교적 정확한 사람이 후보로 공천이 되는 시스템이고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 만들어진 당원이나 만들어진 대의원에 의한 투표가 아니어서 제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중에는 제일 부작용이 적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 이번에 양 대표,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합의한 공천안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은 좀 이 안심번호를 도입한 국민공천제의 장점을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새벽에 돌아왔는데 이 청와대에서 아주 조목조목 비판이 나왔잖아요. 소국장님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한 5가지 아주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아마 쭉 통해서 조사까지 한 것 같고 뭐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래서 세금 뭐 낭비 문제도 얘기하고 응답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또 이게 여론이 잘못 좀 왜곡될 소지도 있다. 뭐 등등등 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또 다시 반박을 했죠. 조목 반박을 했죠. 2% 응답률 말고 나머지는 다 잘못 틀렸다. 틀렸다. 오해 혹은 다른 시각에 의한 것이다.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건 과거에 보면 주로 이제 국민을 5로 한다든지 대의원 한 3, 일반 당원 여론조사 방식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 이제 5대5 방식이 통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 반, 당원 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 이제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정당에서 다라는 것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순수하게 봤을 때 20%도 안 됩니다. 10%대 초반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원의 이 지지 기반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선거 때 이 당원들은 대부분 이 급조된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막 동원 이렇게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당원으로 등록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당원 지금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하면서 그럼 뭐 당원의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동안의 당원이라는 게 사실상 내용상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더 폭넓은 공천권을 주고 국민의 힘으로 이 후보를 뽑아서 해보자라는 이 얘기는 이게 사실상은 동원된 그 조직 선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리꽂는 내 의중을 그대로 그야말로 따르는 허수아비 같은 이런 하향식 공천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로서는 사실 상당히 공감을 얻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두 분 말씀이 다 비슷한데 네. 지금 문제는 지금 청와대하고 그 여당 대표하고 충돌했어요. 네. 오늘 그 이후에 속보가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가 네. 김무성 당대표가 의총오늘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청와대 관계자가 당대표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오늘까지만 화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럼 기존에는 개헌론 등등 해서 청와대에 이제 센 소리가 나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많이 좀 로키
저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무성 대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슈에서 밀리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승민 대표처럼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이슈만은 청와대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포지션을 잡는 것은 첫째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여론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선거 현실에도 맞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도 지극히 맞는 내용이다. 지금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의회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이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이 법의 집행기관에 불과한 행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내는 입법부의 당 대표에게 이랬다 저렇다라고 쓴소리를 빙자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월권의 극치다. 사실은 이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은 이거는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이 어떤 배후의 지지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버티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사실은 당장에 날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청와대의 참모가 정치개혁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우리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금도를 넘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 거죠.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제 그동안에 쭉 이렇게 행보를 보면 주로 이제 아웃복싱 행보를 해왔거든요. 네. 딱 이 공격해오면 바로 그냥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살짝 피하면서 뭐 이렇게 링 사이드를 돌면서 아웃복싱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또 이제 표현 중에 더 이상 뭐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네. 거의 이제 그게 달했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데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명분과 세에 있어서 지금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국민 손에 돌려주겠다는 이 명분을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고 새누리당 다수의 의원들도 그걸 지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명분도 있고 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물론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 대선 공약집에도 있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 갖다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나 친박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공격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그럼 그게 아니면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전략공천 얼마 하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친박 그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성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게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인데. 좀 많이 당혹하셨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를 저도 들었는데. 네네. 근데 김성태 의원이 아니 그러면 친박계 당신네들 차라리 그냥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전략공천권을 주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그냥 대놓고 쌌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친박계 입장에서 사실은 친박계의 상황을 정확히 지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친박계는 차마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사실상 그런 어떤 약속이나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얻어낼 방법은 뾰족히는 없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합의한 부분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노리겠다. 라고밖에 지금 안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명분은 김무성 대표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이 상황에서 밀려서도 안 되고 명분 싸움을 하면 자기가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이 김무성 대표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자 이게 문무합작부터가 아니라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날 이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렵에 청와대에서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차례 접촉할 예정.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렇다면 친박그룹이 반기문 이 대권론 띄우게 나서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반기문 총장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건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반기문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집권 후반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총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권 내부 나아가서 전국을 컨트롤하려면 나도
유력하게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상대가 긴장하고 네. 쉽게 나를 이렇게 쉽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당신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카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고 반기문 총장으로서도 이거 뭐 굳이 거부할 또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분이서 좀 대권 미러를 좀 즐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조 국장님 진단이 정말로 정확한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실은 본질적인 관심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 이미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무성인데 이 김무성의 대권 주자로서 이미징을 꺾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징 카드가 뭐냐. 그러면 그게 반기문 카드다. 그래서 그 김무성의 대권 주자로서 의미를 약화시키는 이 안티 아이템으로서 반기문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추석 때 전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아마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적절하게 자주 네. 만나 주시지 않았나. 국민들의 명절 밥상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으면 네. 국민들에게 좋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일전에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저는 보면은 이게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의 스타일 차이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갈등을 네. 격화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박 대통령은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아웃복싱 스타일인데 다음 주로 계속 이제 넘어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과연 뭐 대권 이 가도에 등장하나 이미 후보군으로는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또 청와대와 당의 갈등 봉합될 수 있을지 루비콘 강을 건넜는지 다음 주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